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1.5 비문학 4차 시 10강 시작할게요. 94쪽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 내용 추론 이렇게 해서 남아 있죠. 이 추론 영역은요. 표면적,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짐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 1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내용을 추론할 때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에서 다루는 내용에 최소한 개념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추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를테면 나 어제 밥이랑 소고기 먹었어 그랬는데 너 어제 빵 먹었구나 이런 얘기 정보를 추론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특히 제시문에서 다른 소재의 범주를 확장하거나 반대로 제시문에서 다른 소재의 범주를 축소하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따 문제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자, 94쪽의 문제 한번 보죠.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보통 이런 문제는요. 선택지를 먼저 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3번에 뭐 사람에게는 계속 반복되죠.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서 자기 신념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4번 보면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인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1문단부터 이어서 가보죠. 자,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뭐라고요?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념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바로 몇 번이 확인됩니까? 선택지 2번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조금 뒤를 보면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그럼 보세요. 우리 왜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신념, 믿음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보죠.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러한 정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보세요.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바꿀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풀어주고 있네요.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확증 편향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고 행동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선택지 몇 번하고 연결이 돼요? 벌써 1번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죠?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지 3번의 요소도 우리가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선택지 3번에 지지자들의 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겠어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말이겠죠. 그죠? 신념과 일치하는 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자기 신념을 강화한다라는 물론 간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강화하는 특성과 연결이 되죠. 근데 뒤에서 조금 더 볼게요. 이 지지자들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단 보시면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랑 후보라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쪽이겠죠. 그래서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순 전체를 찾아낸 게 아니라 절반만 찾아냈다는 것은 자기가 지지했을 때, 즉 자신의 신념과 일치했을 때 실제 존재하는 모순보다 더 적은 모순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존재하는 문제점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내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회로가 활성화됐다. 즉 뭡니까? 동의하는 주장, 즉 자신이 지지하는 신념과 일치하는 주장을 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거니까 뭡니까?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측면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신념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문제 풀 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새로운 정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이런 거 생각해야 되죠. 지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이 신념과 일치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이라는 것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말을 듣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고 긍정적이면서 활성화된다 그랬으니까 강화하는 특성과 충분히 연결이 되고요. 자, 4번에 새로운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적인 불안은요. 제2신문에서 아예 다루고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96쪽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전략이 남아 있는데요. 보세요.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범주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것끼리 그저 같은 범주로 묶여 있는 것은요. 당연히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실 일치에서도 이런 것들 확인을 했었어요. 문제로 한번 가보죠.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에서요. 서로 대립되는 범주 다루고 있을 때는요. 동그라미 세모로 범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문제는요. 가를 바탕으로 나의 당인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긍정형이고요. 한번 가보죠. 1번은요.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거 1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의 토대를 둔다. 이거 연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세계는 변화함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과학 연구는 서술어 잘 보셔야 돼요. 합리론을 버리고 그러면 합리론과 연결하지 않는 거네요. 그 다음에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4번에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요구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쭉 읽으면서 가보죠. 자, 가보시면요. 첫째 줄이죠.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감각에 대한 태도가 남아 있는데 합리론은 뭐 했대요? 비판했대요. 합리론은 감각을 비판하는 거네요. 예컨대 플라톤 뭐 일단 감각을 비판하는 합리론의 입장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플라톤도 감각을 비판한 거네요. 자,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면 감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세계를 변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그러면 감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아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자,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라고 긍정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 일단 요거 경험론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지식이 확실할 수 없다라는 입장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볼게요. 나 보면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은 감각을 신뢰하는 범주네요. 그죠? 감각을 인정하는 범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이 반대로 이어져 있지만 지금 주어는 이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적어도 달리라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과학적 연구와 그 다음에 실용적인 기술 개발, 평범한 일상적 행동이 반대되는 거고요. 가보죠. 과학적 연구는 주어는 이거예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뭘 유지한다?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는 경험적인 자료, 즉 뭐가 되는 겁니까? 감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은 뭐예요? 감각, 경험을 긍정하는 범주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감각을 신뢰하는 일상생활과는
반대로 과학적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과학적인 연구는 감각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볼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택지 1번이요. 실용적 기술은 뭡니까? 감각을 긍정하는 범주죠. 그 다음에 경험론도 어때요? 가에 나와 있네요. 감각을 긍정하는 범주니까 1번은요. 추론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건 뭐예요? 감각을 여기 가에 나와 있는 거 비판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뭡니까? 감각을 긍정하는 입장이고 합리론은 뭐예요? 그죠? 가에 나와 있듯이 감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 없죠.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과학적인 연구요. 나의 소리가 확인했지만 감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론도 가의 첫째 줄 감각을 비판하는 건데 같은 범주에 있는 게 연결돼야 되는데 버리고 그랬으니까 이미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과학 연구는 경험론을 바탕으로 경험론은 가에서 확인했지만 감각을 뭡니까? 긍정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과학 연구, 그죠? 감각을 비판하는 것과 감각을 긍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나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요.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이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우리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감각을 신뢰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경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어느 분야에나라고 했을 때 뭐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도요.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의외로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어느 분야이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두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외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과학적인 연구는 경험적인 자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과학적인 연구는 감각을 신뢰하는 분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범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이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쉽죠? 같이 하니까.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강의를 웬만하면 30분 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양이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은요. 쭉쭉쭉쭉 더 들으시면 되겠죠. 자, 98쪽에 전략 3 나와 있어요. 2025년에서는요. 5년 이후에는 이러한 전략 3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보죠. 보세요. 제시문의 내용이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면 이 부정 가정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P면 Q이다의 형태로 바꾼 후에 선택지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선택지의 내용이 똑같아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도 P면 Q이다의 형태로 바꾼 후에 제시문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고등학교 1학년 집합과 명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죠? 얘가 참일 때 제시문이나 선택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항상 참이 되는 건 대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뒤 뒤집어서 부정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Q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P가 아니다도 항상 참이 되죠. 이 제시문이나 선택지에 이런 식으로 부정 가정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요. 가정도 하는데 부정까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부정 가정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앞뒤 바꾸어서 긍정형으로 바꾸어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자, 물론 그냥 외워도 되지만 우리 보세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물론 수학 교과서 다시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수학 교과서 다시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거죠. 보세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우리가 집합관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야 되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P에 속하면 무조건 Q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Q가 P가 아니라고 했을 때 Q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 범주 P가 아닌 범주인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Q인 범주가 되기 때문에 P면 Q이다가 참일 때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는요. 항상 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 맞는 명제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요거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했던 거 Q가 아니면 그러면 Q가 아니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 뭐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P가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마지막 P면 Q이다가 참일 때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도 항상 참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참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론 문제에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자, 제시문이나 선택지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역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죠? 자, 당장 2024년까지는 이거 외에 더 복잡하게 활용하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이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다음 글에 전제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왜 전제라는 것은요, 결론 내리기 이전에 앞서서 바탕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가 있다. 따라서 뭡니까? 이러한 결론이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예요? 결론을 주고 나서 전제를 역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전제와 결론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이런 결론이다. 지시문에서 확인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전제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전제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제가 지금 선택지 1, 2, 3, 4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 3번하고 4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어진 제시문의 결론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일단 첫째 줄이죠. 보세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불분명, 즉 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부정가정형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불분명한 덩어리, 즉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질 수 없다는 얘기인데. 불분명하다, 분명해질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주어진 그대로 결론으로 잡고 나서 3번, 4번 연결해 볼게요. 1, 2번은 고려할 가치가 없죠. 그죠? 이게 그 2009년 문제기는 한데요. 당시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률, 오답률 차이가 그러니까 48, 49 그랬어요. 그죠? 48, 49. 어쨌든 1, 2번은 대부분 걸렀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답을 택한 비율이 약간 더 높았던 문제기도 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 결론 잡았잖아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3번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4번도 연결해 볼게요. 요거. 자,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쵸. 3번도 될 것 같고 4번도 될 것 같다는 아주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정답을 택한 분들이 계실 거고요. 자, 헷갈리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우리가 찍었을 때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죠. 왜 내가 찍은 건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 운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가야 되죠. 자, 보세요. 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요? 부정가정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우 활용을 하고 있죠. 대우 활용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앞뒤 바꿔서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뭐 하려면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가 대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선택지 3번하고 4번 연결해 볼게요. 자, 3번부터요. 자,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3번은 되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이 왜 안 되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결론과 전제가 말로 표현된다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전제는요. 결론에 앞서는 사고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반복돼서는 안 돼요. 우리 배운 티 좀 내보죠. 그죠? 우리 논증에 오류할 때 뭐 배웠었어요? 순환 논증의 오류라는 거 그죠? 결론과 그다음에 근거, 전제가 반복돼서는 안 되죠. 자,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논리 전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게 되면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공무원 강의 시작하면서 2009년에 나왔던 이 문제 매번 이런 식으로 풀이해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 강사들 중에 이 문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뭐 2009년 문제니까 그래도 되지 않나요? 아니죠. 이게 사고 과정 자체가 2009년 문제에서 한번 반복이 됐고요. 우리 멀지도 않아요. 그죠? 작년이죠. 2022년 지방직 구급 문제에서도요.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응용할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요. 이런 식의 사고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죠? 오래전에 제가 벌써 이렇게 강의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문제 얼버무리거나 뭐 따라해도 괜찮은데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뭐 남의 것을 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직도 이 문제 버벅대고 얼버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대비 강좌 다시 저에게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확신하는데 어쨌든 2025년 대비 강좌부터는요. 드디어 이제 제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강의 듣지 않으실 겁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 24년에 무사히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다음에 저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가지고요.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죠. 저는 절대로 아직 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쪽 한번 가보죠. 백쪽 보시면 3번 문제 나와 있죠. 추론 문제예요. 긍정 부정용 조심해야 돼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나와 있고요. 1번부터 접근해 보죠. 자,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 접속 의미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단어 2개 나와 있네요. 뭐 영어 단어 뜻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슬렌더와 슬렌트 의미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이렇게 시간이나 단계 얘기할 때 뭐 중간인지 처음인지 끝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돼요. 그다음에 3번에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이 된대요. 그다음에 4번에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죠?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자 조심해야 되죠.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되고 나서야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 자체가요.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일단 같은 용어나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찾아야겠죠. 그죠? 자, 우리 주어진 교재에서요. 넷째 줄 한번 가보죠. 넷째 줄. 여기네요. 마슬렐 윌슨 이렇게 나와 있죠. 마슬렐 윌슨은 자, 어떤 단어를 두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자, 그는 실험을 통해서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것. 자, 보세요. 지금 단어의 구별과 인식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별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2번과 4번인데 일단 2번 내용이 먼저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신경회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자,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인식되는데 조금 더 가보면 예를 들어 직접 나와 있기도 해요. 2번에. 자, 슬렌더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어디 D 들었을 때 그러면 슬렌더에서 D는 맨 끝은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부분을 듣고 나면 뭡니까? 구별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2번이 지금 틀렸다는 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더라도 구별되는 지점까지만 들으면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라지는 지점까지만 들으면 다른 지점까지만 들으면 바로 구별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번 먼저 걸러내야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 청각체계로 들어오는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 이거 눈에 띄죠. 머릿속 어휘 목록 어디 눈에 띕니까? 벌써 3번 부분 눈에 띄지 않나요? 자, 한번 가볼게요.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거 지금 1번도 바로 여기서 확인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가볼게요. 일단 3번은요.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를 더 봐야 될 거고요. 1번 한번 볼게요.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릿속 어휘 목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청각체계로 들어온 뭐예요? 음성 신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항목에 뭡니까? 접속할 뿐만 아니라
접속하고 의미가 뭐 활성화한다,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거 1번이요. 자, 이게 2번, 3번, 4번 걸러내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선택지 1번이 굉장히 직접적이죠. 머릿속 어휘 목록이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이고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곧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돼요. 우리 왜 실제 문제 풀 때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확실한 답이 보이면 나머지는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끝까지 확인해 보죠. 우리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뭐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그러면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청각체계로 들어오는 소리가 접속해서 활성화하는 게 비슷하다는 건데 지금 선택해서 발화라고 나와 있죠. 이게 달라지네요. 그죠? 분명히 접속해서 활성하는 거라고 나와 있지 발화, 문장이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문장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하고는 표현되는 것하고는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왜 발화라는 것은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그다음에 또는 그에 의해서 산출된 일정한 의미의 연쇄체, 발화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말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접속과 활성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언급되지 않은 거죠. 그죠? 잘 보셔야 되고요. 발화라는 말 뜻을 모르면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저 확인해 보죠.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치를 요구하는 신경회로들은 진행 중인 하지만 완전히 그죠 끝까지 가진 않은 거죠. 소리의 연속치로 인해 활성화를 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슬레는 슬렌더와 슬렌트에 관련된 신경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그러면 신경회로 활성화는 선택지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슬렌 즉 뭐예요? 공통되는 부분만으로도 두 개 단어가 다 활성화되죠. 그럼 잘 보세요. 4번은요.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구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달라지는 지점까지 들어야 구별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달라지는 지점이 아니라 슬렌이라는 공통적인 부분들만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지점을 듣지 않아도 즉 뭡니까? 구별되지 않아도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틀린 진술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통적인 부분만으로 즉 구별되지 않아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4번도요.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아닌 거죠. 괜찮죠?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자, 5번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102쪽이고요.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똠, 핵, 브렉. 자, 이거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인데 됐습니다. 자, 이런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런 글자는 조합형 방식에서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2.0 쓰면 조합형 방식에서 만들 수 있는 글자 모두 표현할 수 있겠군. 그 다음에 3번에 한글과 달리 영문자 인코딩 할 때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4번이요.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컴퓨터에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의 코드가 할당되어 있겠고. 자, 이거 1문단부터 쭉 한번 가보죠. 자,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그랬으니까 요 두 개가 대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글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영문자는 지니지 못하는 겁니다. 달리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대조되는 거고요.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영문자에서는 뭐예요?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3번에 인코딩 나와 있는데 완성형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다만 한글과 영문자의 인코딩이 대조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형, 완성형 나왔고요. 자, 조합
조합형은 뭐냐면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가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 조합해서 글자를 구현하는 거고,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에다가 코드를 할당하는 거. 일단 선택지 4번은 확인이 되죠. 글자 입력하기 전에 한글 자모, 조합형에서는 자모에 뭡니까 코드가 할당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완성형에서는 글자 각각에 뭐예요 코드가 할당돼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은 쉽게 확인이 되고요. 네, 가보죠. 조합형으로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19개의 초성, 21개의 중성, 28개의 종성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그죠? 11,172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초기 완성형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의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똠, 핵, 백과 같은 글자는 쓸 수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글자를 쓸 수 없는 건 초기 완성형이고, 그 다음에 조합형에서는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초기 완성형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네요. 완성형 방식의 한계.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한글의 완성형은 특정 글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문자와 한글의 인코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3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문자와 한글의 인코딩이 대조되고 한글 인코딩에서 완성형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니까 영문자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번이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인데요. 이 얘기가 직접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영문자와 한글의 코딩이 인코딩이 대조가 되고, 그다음에 한글 완성형 인코딩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3번은 그렇게 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유니코드 2.0이 개발됐다. 그리고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보세요. 선택지 1번 보면 조합형 방식뿐만이 아니라 초기 완성형의 한계를 포함한 보완한 확장 완성형이나 그 다음에 유니코드 2.0에서는 이거 다 쓸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2.0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요거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3번 왜 이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죠? 조합해서 대조되는 특성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은 초기 완성형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글의 인코딩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영문자 인코딩에서는요 그런 완성형의 한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아마 답은 다들 잘 끌어내셨을 텐데 3번이 명확하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함께 하니까 즐겁고 이해 잘 되죠. 자, 우리 10강은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뒤쪽에 남아있는 5문제는요 11강에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